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데미츠쇼 진행을 맡은 도슨트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선현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대구미술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방선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나요? 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인데요. 뭐 1만 시간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훈련을 할 경우에 약 3시간씩 훈련을 하면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모신 작가님은 40대 이후부터 회화 작업을 시작하셨는데요. 지금은 약 3,000점이 넘는 작품을 제작하신 작가님이 되셨는데요. 작가라는 직업에서 제가 프로나 뭐 전문가라는 칭호를 붙이기는 그렇지만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전문가라고 부르고도 남을 그런 작가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하신 홍순명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작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인사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네. 본격적으로 네. 질문을 하면서 얘기하죠.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이제 선생님께서 프로 작가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근데 회화 작업을 워낙 또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회화는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익숙해지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거꾸로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네, 잠시 소리가 작다고 해서 네, 소리 내가 소리를 너무 작게 내나요? 저희가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면 네. 글쎄 평소에 그냥 이런 이야기는 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아마추어고 해야 할 일을 하면 프로인가 아닐까. 왜냐면 내가 그림을 좋아서 시작은 했으나 네. 그게 자기 직업이 되면 하기 싫거든요. 뭐 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걸로 뭐 벌어먹고 살아야 되거나 혹은 남들하고 경쟁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똑같은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그때부터는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힘들어도 계속 하는 사람들은 프로인 거고 네. 재밌어서 계속 하면은 아마추어인데 재미가 없어지는 순간 마음대로 관둘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추어죠. 뭐. 그냥 뭐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재밌으셔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랜 시간 하려면 그래도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도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재미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별로 재밌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 맨날 힘들고 괴로워. 정말 직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글쎄 해야 된다라는 그냥 생각이 머릿속에서 그냥 굳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적절한 말은 그냥 해요. 그냥 한다. 네, 그냥 그렇게 처음부터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뭐 처음부터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천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작가님 작품 보시면 보도 사진을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작가님께서 이제 기상하셔서 이제 인터넷 기사를 많이 보신다고 들었어요. 아닌데? 아닌가요? 잘못된 정보였군요. 그럼요. 자기 전에 해요 항상. 주무시기 전에 확인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게 보면은 작가님은 이제 일상의 이런 사건 사고들의 사진을 보면서 새로운 소재를 얻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작가님께 어떻게 소재가 되는지. 그거 조금 더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이야기 같아요. 왜냐면 소리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저희가 내 목소리가 작은가 보다. 지금 소리 세 명 모두의 목소리가 작아요? 나만 작아요? 셋 다 가까이서 해야겠네요. 네. 일단 볼륨을 채우면 된 거예요? 네. 일단 네. 다시 어설픕니다. 나는 성의롭게 크게 할게요. 보도 사진이 어떤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 사건들보다는 원래 그 작업의 그 취지는 중심하고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항상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엑스트라나 보조가 돼버리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든 뭐든 간에. 네. 그래서 그런 보조의 역할이 있고 중심의 역할이 있었던 것을 와해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적절할까라는 걸 여러 각도에서 이제 뭐 시도를 해봤죠. 이거저거 실험을 해봤는데 보도 사진이 이제 나에게 다가온 이유는 보도 사진이라는 건 언제나 정확한 주제가 있잖아요. 뭘 보여주겠다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항상 중심이 되고 그렇지만 어떠한 사진도 그것만 찍는 법은 없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찍히잖아요. 다른 것들이. 뭐 교통사고 난 걸 찍었다면은 뭐 차가 박살난 것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 옆에 보도 보이고 보도블록 옆에 꽃도 보이고 뭐 더 멀리 찍으면은 하늘도 산도 보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것들은 원래 찍히려고 했던 것은 아니나 거기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존재감은 없으나 실제로 거기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과 우리가 맨날 쳐다보기만 하고 그것만 중시했던 것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옆에 있던 애들을 일로 중심으로 갖고 온다든지 혹은 모두에게 골고루 중요도를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 시각을 가지고 그걸 찍었을 거 아니에요. 찍는 기자나 누군가가 그 시각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자체가 어떤 사건이라서 이게 얼마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은 저에겐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작가님은 그렇게 보도 사진이 사실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에 대해서 보도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작가님의 소재는 고갈되지 않겠네요. 전혀 절대. 그래서 보도 사진을 쓴 거예요. 제가 사실 작가들이 맨 처음에는 무엇을 내가 시도를 했냐면 관광 엽서를 시작했었어요. 관광 엽서들이 되게 중요한 곳만 찍잖아요. 다. 네네. 근데 그걸 찍어도 그 옆에 뭐가 항상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불국사를 찍어도 그 옆에 소나무도 있고 뭐 계단 밑에 뭐 무슨 쓰레기도 있고 뭐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했어요. 뭐 에펠탑 밑에 있는 화단을 찍었다든지 뭐 불국사 저 멀리 보이는 산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걸 했는데 뜻밖의 그렇게 쉽게 구해지지가 않아요. 나는 되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전 세계 뭐 명승지 많으니까. 근데 직접 가면은 그 동네에서 많이 팔지만 인터넷에서 그걸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보도 사진을 보게 됐는데 이건 거의 무한대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루에 5만 장 구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그걸 다 볼 방법이 없을 정도로 양이 많기 때문에 세계의 주요 뉴스만 뽑아서 봐도 하루에 한 2시간씩 보면은 한 내 방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방식으로 하면 하루에 한 1시간 반 2시간씩을 아침에가 아니라 자기 전에 그거는 대략 한 2,000점, 3,000점 정도를 빠르게 볼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뭐 소재는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게다가 매일 새 거가 나오니까 매일 하루도 안 빼고. 그리고 은근히 전 세계 뉴스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제가 거의 10년 했잖아요. 10년이 아니다. 11년. 10년 넘게 이 작업을 거의 매일 이걸 보다 보니까 처음에 관심도 없던 시사를 너무 많이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뭐 그걸 알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뭔 이야기하면 어저께 캘리포니아에 불 났어. 뭐 이러고 뭐 이런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그다음에 요즘 작업은 약간 시사를 직접 다루는 이런 작가로 조금씩 변하고 있죠. 그건 뭐 다음 얘기지만 여하튼 그 사이드스케이프 작업은 사건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언제나 사건을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니까 내가 사건에 관심이 있는 그런 작가인 걸로 알고 있는 분은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쪽은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보도 사진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만의 어떤 확고한 철학이 생길 것 같은데 작가님은 말을 할 때 좌파도 아니다, 우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어느 순간 사회적 이슈를 많이 다루는 걸 보면 우파에 조금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파에 가깝다고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세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뭐 다른 분들에게 들었던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사실 미술관에서 나는 내가 항상 반발하지만 좌파 아니냐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우파 아니냐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그러세요? 저는 근데 뭐 이거는 좌파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보다 더 당혹스럽네요. 혹시 사실 미술관에서 어떤 전시를 할 때 저희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다른 작품을 거는 걸 굉장히 약간 꺼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요. 공공미술관에서. 그래서 작가님이 작품 활동하실 때 여기 거신 그림들을 보면 저희가 사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아 이렇게 작가님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약간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있겠죠. 네네. 예. 뭐 자기 마음이지 뭐. 별로 개의치 않으시네. 내가 알게 뭐야. 작가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철학이 확고하신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게 아니라도 평소에 어떤 철학이 확고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카테고리를 어떻게 넣느냐, 혹은 뭐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진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떠들면 뭐 당연히 정치적 발언이겠지만 내 인생의 어떤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이야기해도 그게 정치적 발언으로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나는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인 아주 단순한 행동을 했는데 누구에게 그게 정치적 발언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나보고 어쩌라고.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다 컨트롤해요. 그냥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고요. 진짜로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치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내 주변에서 이렇게 가다가 툭 보면 희한하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관심이 좀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가는 게 있고 뭐 별거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 또 내가 웃기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서 쭉 보면요. 우리나라 여자들처럼 운동화 많이 신는 여자를 처음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딱 느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지하철 타면 반 이상이 구두를 신거나 뭐 이런 걸 신는데 우리나라는 운동화를 정말 많이 신거든요. 그래서 이거 특이하네 라고 생각은 하나 그것이 이제 내 작업으로까지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다른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왜 하필 우리나라는 남자고 여자고 저렇게 운동화를 많이 신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운동화 만드는 회사들이 뭐 정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돈 매겨서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정치적 사건이 되겠죠. 근데 내가 그거 모르고 그냥 왜 저렇게 운동을 많이 신지? 디자이너들이 뛰어나서 그런가? 이러다가 찾아낸 게 옛날에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좀 많이 팔았어. 이렇게 되면 갑자기 나는 정치적인 예술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 의도와 아무 관계 없는 건데 그냥 나는 그냥 궁금한 거를 조금씩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나를 정치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나는 참 불편해요. 아주 속 시원한 대답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 미칠소는 중도를 추구합니다. 항상. 저희 그건 아니고. 그거는 근데 뭐 이쪽 사정이고요. 뭐 나랑 관계 없고.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작가님이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제가 느꼈던 느낌 중에 하나가 작품의 색이나 초점이 좀 흐리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초점이 흐려져. 그래요? 근데 뭔가 채도나 명도가 선명한 그림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거기에 비해 좀 흐리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마치 저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흐리게 뜨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다른 타인이 사유하게끔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몫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좋죠. 뭐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저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난 남들 생각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뭐 뿌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핑크빛이 여기 막 엄청 많은데 그것도 그렇게 뿌옇게 느껴지세요? 근데 사이드스케이프 시리즈는 대부분 약간 그랬죠. 그때는 되게 흐렸죠.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사진 썼잖아요. 그 보도사진이 엄청나게 올라오지만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결국은 그게 장점이 돼버렸는데 나에게는 용량이 되게 조그매요. 아주 작은 용량의 사진이 올라오는데 그거에 또 구석대기를 내가 이게 확대를 해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뿌얘지는 거예요. 근데 뿌옇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가 프린트를 하는 게 어느 순간에 그냥 이거 그대로 그려도 딱 좋겠는걸?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굳이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뿌여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아주 순식간에 뭐 뿌연 대로 그리지 뭐 이래저래 누도 잘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그냥 했어요. 그 고화질의 사진을 구하실 수 있으면 처음에 나한테 걸려 떨어진 게 고화질이었으면 그렇게 갔을지도 모르죠. 모르죠 그거는. 저는 어떠한 그 장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작가님. 그냥 우리 있는 척해요. 그냥. 그래도 관람객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고마운 거 아닌가요? 내가 제일 고마운 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제일 고맙고요.
그렇게 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관계는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저는. 그런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작업을 보는 사람, 그것이 이제 지금은 관객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앞에는 아주 특정한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게 누군지 그냥 대략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내가 아는 어떤 큐레이터들, 평론가들, 뭐 미술 관계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내 작업이 잘 안 돼요. 그런 거에 신경을 쓰면 나는 작품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은 공부를 안 한다거나 혹은 남들이 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와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네. 그런 거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지만 결국은 다 소화한 이후에 내가 내 발언을 하고 내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말 들었는데 금방 그 말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따라가면은 내 거로 소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이야기는 평소에 듣는 거고 작업을 할 때는 평소에 내가 그냥 녹아 나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 작품을 거실 때 그래도 관람객들이 생각하신 부분이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작품 볼 때 이 작품은 관람객들이 좋아하니까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보가 새어 나갔어요? 네. 그래요? 작가님이 직접 저기서? 작가님도 저번에 작가 교육할 때 그렇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네네.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람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니 여기는 공공기관이니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냥 슬쩍 들었었나 봐요.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왜 내가 왜 원치 않는 타인의 평가를 받았을 때 반박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약간 그 경지마저 넘어섰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넘어서고 자시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그 관심 안 두면 편해요. 그거 너무 많이 관심을 두면 자기 거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왜냐하면 미술이라는 게 객관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객관적, 보편적, 타당한 그런 행동들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순전히 지고집을 지고집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고집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주면 유명 작가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혼자서 그 짓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그 짓을 해도 나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거나 하는 것이 결코 그 좋은 작가로서의 잣대는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심지어는 이제 이 자리에 상을 받아서 앉아있는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상 받을 때도 이야기했어요. 2번이나. 이거 상 받는 거 되게 웃기는 거예요. 뭐 작가들한테 상을 줘. 난 상금이 있어서 받긴 받았어. 근데 그렇지만 이게 상금만 받고 상은 거부하시면 그거 됐었어요? 그렇게? 안 됐네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노벨문학상은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노이즈 마케팅에 가깝고 이인성상은 그거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으니까 그냥 상금 받는 게 이익이죠. 근데 어쨌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자기 발언을 하는 거고 그것 자체가 가치 있는 거지 어떤 발언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발언과 굉장히 동의하는 발언이 공존할 때 그게 가치 있는 거지. 많은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취급하고 나머지를 버릴 때는 이 미술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동의한 것에 상을 준다라는 건 되게 웃기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그럼에도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하시고 나서 정말 그 전보다 더 많이 알려지셨잖아요, 맞죠?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너 원래 괜찮았는데. 그래도 이 미술관에 전시하면서 처음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이 여기 내가 대구는 내가 처음 오는 곳이니 당연히 다 처음 보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번 전시 제목도 장밋빛 인생이잖아요.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하신 이후로 작가님의 인생이 장밋빛으로 바뀌셨나요, 더? 아니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차비도 많이 들고 몸도 힘들고. 그래도 이렇게 방송도 출연하시고 내 거 때문에 많이 하시고. 내 거 때문에 해달라고 그래. 저 인터뷰 원래 많이 해요. 제가 잘 떠들잖아요.
네. 사실 제가 전시 해설을 하면서 이 장밋빛 인생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사실 인터넷에서 장밋빛 인생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그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가 그렇죠.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사실은 우리 현실이 굉장히 암울한데 작가가 말하는 장밋빛 인생은 그 암울한 현실을 장밋빛 유리를 통해서 들여다본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혹시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든 그 자기 마음이라니까. 나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내 생각은. 네네. 저희는 그래도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하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작가분의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밋빛 인생은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한 두세 곡밖에 없는 곡 중에 하나고 되게 좋아했던 곡이고 근데 그 내용은 잠깐 네. 여기서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네. 붙이시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분위기 더 무르익으면 할지도 몰라요. 술이 있어요. 근데 혹시 술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 원래 그 샹송의 가사는 지금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사실. 근데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인다. 뭐 대략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내가 말하는 장밋빛 인생이라는 거는 장밋빛 인생 이렇게 말하면 보통은 약간 희망적인 미래 뭐 무슨 좋은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포지티브를. 근데 좋은 거를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 더 훨씬 더 삶이 나아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들. 혹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으나 처음부터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던 시커먼 것들.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지 뭐 세상이 힘들어도 나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 보여. 뭐 이런 뜻하고는 좀 관계가 없죠. 하지만 그냥 내가 좋아했던 노래고 그 제목이 나는 어쨌든 좀 제목이 직설적인 것보다는 은유적인 게 더 좋게 나는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고 또 우리 큐레이터가 이 제목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만약에 뭐 후보로 생각해 놓았던 제목이 있으세요? 장밋빛 인생 말고 또? 사실은 달의 뒤편이라는 거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달의 뒤편을. 그래서 달의 뒤편이라는 항상 바라보고 있는 달인데 그 뒤는 도대체 뭘까? 거기에 대한 말이 너무나 무성하고 이것에 대한 뭐 이야기는 있으나 진실은 아직은 아는 사람은 없고 한 이런 것들이 이거하고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번 컨셉을 핑크빛으로 가려고 그냥 이 제목을 썼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장밋빛 인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달의 뒤편은 작가님이 미신 거셨죠? 아니요. 그 둘 다였는데 처음부터 달의 뒤편은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큐레이터도 지금 아마 처음 들으실걸요 아마. 굳이 이제 물어보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리스트가 한 두세 개 있었던 것 중에 달의 뒤편과 장밋빛 인생이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장밋빛 인생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아예 고민거리도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왜 고민거리가 됐냐면 사실은 장밋빛 인생은 아주 작은 전시를 내가 한번 이미 했어요. 똑같은 제목으로. 그래서 이 대구미술관이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래서 조그만 데서 한 이 전시 제목을 또 한 번 더 하는 게 약간 짜증이 나가지고 뭐가 없을까라는 이런 태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살짝 고민이 있었지 뭐 제목으로는 저는 처음부터 장밋빛 인생을 하고 싶었어요. 제목만 보고 굉장히 아름다운 전시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도 오고 뭐 다른 분도 오면 굉장히 성공적인 전시가 되었다고. 글쎄 뭐 성공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여기서 성공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점점 관람객들 많이 오고 계신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방송하면서 관람객들이 이렇게 이게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안 많아 보이지만 가장 많은 거예요. 많이 이렇게 앉으셔서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셨는데 갑자기 두 분이 좀 불쌍해 보이네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게 작가님 파워가 지금 여기에 제가 약간 오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님 제가 9월 달이었죠. 전시를 이제 설치하시고 하고 계신 제가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한 이제 사회초년생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생각보다 늙었네. 젊다 너무. 제가 그때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는데 면접을 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던 참이었어요. 근데 여기 사이드스케이프 방에 있는
그 한 작품을 보고 되게 그 모습이 저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작품이 뭐였냐면 한 대머리 남자의 주름진 목 뒷모습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게 참 제가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력서를 쓰고 면접장에 가서 정말 내가 멋져 보이는 모습을 어필해야 되고 나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인 양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던 시기였는데 그 작품을 보면서 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내 목 뒷덜미, 목 뒤통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또 저처럼 이런 시기를 겪고 계실 뭐 취준생뿐만 아니라 또 너무나 자기를 드러내고 또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지칠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내가요? 네. 전혀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 내가 그런 거 말할 처지도 아니고요. 네.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내가 뭘 아는 게 있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자기 식대로 힘들 텐데 뭐 내가 조금 더 살았다고 그리고 내가 20대 때가 벌써 4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내가 뭘 안다고 떠들겠어요. 그건 좀 작가님이 지금 그러면 가장 힘들고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나 스스로에게요. 네.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작업을 할까죠. 뭐 사실 별거 없어요. 예. 그냥 이제는 좀 팔자가 좋아져가지고요. 네. 다른 걱정은 별로 없고요. 그냥 진짜로 좀 정말 좀 좋은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좋은 작업이라는 거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본인 스스로 만족하실 만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만족은 뭐 죽을 때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뭐 좀 뿌듯한 이런 느낌 같은 거를 좀 한 번이라도 받아보고 이 인생이 화업이 끝났으면 그런 일이 올까요?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시는 다른 작업이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대구 이거 오픈한 지가 이제 한 달 반 됐나요? 벌써 작업 많이 했어요.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죠. 혹시 오늘 데미친쇼에 나오신 것도 이 화면을 약간 소재로 해가지고 그림을 사이드스케이프로 그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요 상태를요? 네. 이제 지금 밖에서 열심히 사진 찍어주고 있으니까 저거 보고 나서 생각해보죠. 네. 저에게 선물을. 별로 그렇게 뭐 이걸 제가 인물 그리는 거 별로 잘 못 그리거든요. 네. 내가 인물화가가 내 꿈인데 뭐 인물화가면 어떻게 그리든 그려놓고 나면 이게 누군지 좀 알아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인물화 잘 못 그려요. 지금 일단 10년 이상 그림을 그려 오셨으면 그래도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이제 만족을 하실 만도 한데 지금 이제 가장 최신작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테크닉이라는 게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보고 어떤 그림 봤을 때 나는 진짜 정말로 미술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어떤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까. 근데 그 구체적인 단어, 테크닉 이런 단어를 썼을 땐 도대체 무엇을 갖고 이야기를 하나. 정말 좀 궁금해요. 단순한 테크닉이라고 하면 그냥 사실적으로 잘 그렸다라고. 그러니까 묘사력. 묘사력이요. 네. 작가님이 그런 묘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없어요. 전 별로예요. 그래도 10년 이상 하셨잖아요. 겨우 10년 가지고요? 겨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근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묘사력만을 위해서 10년을 계속 노력을 했으면 많이 좋아졌겠죠. 근데 묘사력이라는 건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제 그림 잘 그려 이러면 사실 대부분이 묘사력을 이야기하죠. 어릴 때는. 근데 묘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작가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 페인터가 나 같은 화가가 그림을 그릴 적에 필요로 하는 요소 한 1000가지쯤에 하나예요.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러다 보니 그것을 물론 중시 여기는 사람에겐 중요한 요소지만 중시 여기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은 작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안 쓰고 작업을 하면은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안 들죠. 그거 신경도 안 쓰는데 뭐. 이제 별로 안 들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림을 시작을 했는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냥 보통 애들하고 반 애들하고 하면은 그림을 곧잘 그리는 애였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미술부 들어가거나 미술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인 집단에 들어가서는 제가 언제나 제일 못 그렸어요, 그림을. 그러니까 제일 묘사력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안 그렸었던 거예요. 저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잖아요, 어릴 때. 미대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처음 시작한 게 40 중반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안 한 이유가 단지 그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너무 못 그리니까 그냥 안 그린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저는 별로 묘사력에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잘 못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끊었던 거예요. 너무 못하니까. 근데 이제 묘사력만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너 그림에 소질이 있어. 너 그림 잘 그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묘사력이 실제로 우리 같은 사람 아까 처음에 표현했지만 내가 만약에 프로라 친다면 네. 프로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되게 웃기는 이야기 하는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88년도에 파리에서 학생들 그때 학교 다닐 때예요.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 친구들하고 밥 먹고 학교로 다시 올라가려고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왜 나는 얼굴이 걸어오는 거야. 백남준이었어요. 난생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보고 야 너희들 가. 나 인사해야 돼. 그러고는 그냥 가서 무조건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하고 5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네. 그 선생님하고 이제 그랬더니 그냥 나 지금 점심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정말로. 방금 밥 먹고 나와서 다시 또 밥 먹으러 갔어요. 같이. 그러고는 한 몇 시간을 같이 얘기를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야. 내가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젊은 시절에 난 지금도 그렇지만 내 가방에 언제나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그때도 밥 먹으러 갔지만 이걸 들고 갔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한테 이제 앉자마자 보여드렸어요. 나 이런 거 하는데 이러면서 뜻 겁없이 보여드리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세계적인 대가 이게.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가 엉거주춤하면서 아유 선생님 같이 이렇게 첨단 예술을 하는 분한테 그림을 보여드리니까 좀 쑥스럽다고 이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역시 미술은 그림이야 이러면서 그저 그림을 그려야 돼 이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도 좀 그림 연습을 요즘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안 돼가지고 사람을 좀 잘 그려보고 싶은데 너무 안 돼가지고 그냥 사람을 그리면 재미없고 이래서 플레이보이 책을 하나 사와서 거기다가 습자지를 대고 선으로 찍찍 그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냥 선으로 끈 것뿐이지 실력이 안 늘더래.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러고 집어 던져버렸대요. 집어 던져놓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그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미술 뭐 관계자들이 자기 작업실에 이렇게 와가지고 막 보더니 그 습자지를 발견하고 선생님 요즘 드로잉 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 내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글쎄요 뭐 연습 좀 하느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걸 다 사갔대요. 그러면서 거봐 역시 미술은 그림이야 이러는 거야. 그렇군요.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미 유명해진 분이니까 그렇게. 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유명한 사람이 묘사력으로 팔아먹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묘사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현대미술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더 옛날로 올라가면 묘사력이란 단어가 굉장히 철학적인 단어예요. 나 같은 이제 그림쟁이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그림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3차원의 물건을 2차원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체를 평면에 넣는 것이 회화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처음부터 거짓말이잖아요. 처음부터 불가능하잖아요. 네. 불가능한 짓을 하는 것이 회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던 거고 그 시도 중에 그냥 하나가 묘사력일 뿐이에요. 그 별거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묘사력도 옛날에는 어떤 게 더 정확하게 그렸다라는 개념이 달랐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시대에는 코를 그리면 코가 보여야 돼. 앞모습에서 안 보이니까 옆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 식의 어떤 개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들이. 그런 철학이 묘사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조차도 가늠해줬다고요. 잣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묘사력이라는 건 아마도 소위 말하는 14세기 1400년대에 나왔던 그 페스펙티브 투시도법 같은 것이 나오고 난 이후의 방법으로 묘사력이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를 판단할 거예요. 그것도 그 이후의 문제예요. 그 이전엔 그거하고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변화해 나가는 건데 그 변화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맞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저게 맞는 거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뭐 현대미술은 나 같은 사람에게 되게 유리하게 묘사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절이 돼서 나도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작가님이 그 보도 사진을 많이 다루시니까 사진을 보고 작업을 하시니까 오히려 묘사력이 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똑같이 그리려면 오히려 사진을 찍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나 그런 부분이 사진으로서는 표현이 잘 안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걸 똑같이 그리면 내가 뭐하러 그림을 그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나같이 그림 못 그린 사람 입장이고 그림을 되게 잘 그린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림을 그려놓으면 사진이 아무리 묘사를 해도 사진이 묘사한 것과 그림이 묘사한 건 달라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뭐 소위 하이퍼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근대 그러니까 소위 그 모더니즘이 추구했었던 한 개인들이 갖고 있던 능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그 개성 뭐 특성 이런 거를 배제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림을 그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묘사력이라는 건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 경우에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건 또 그 시절의 그 철학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한데 나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장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가가 다 그렇겠죠. 내가 잘 못하는 거를 굳이 내가 갖고 와가지고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축구 선수인데 농구 게임에 맨날 기웃거리면 뭐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축구판에 쫓아다니는 거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당연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 근데 묘사력은 어쨌든 저에겐 뭐 관심도 없는 재능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그 재능은 갖고 태어나는 건데 그게 뭐 생기겠어요? 보나마나 안 될 거예요. 저는 그 가끔 정말 묘사력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학교에 좀 오래 있어봤는데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천부적으로 잘 그린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그냥 선천적으로 잘하는 건데 노력이 DNA를 못 따라가요. 절대로. 아무리 노력해도요. 혹시 그런 사람들의 재능이 부러웠던 적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예. 아니 그러게 이제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거든요. 내가 재능이 있는데 안 쓰는 거와 없어서 그냥 그걸 버리는 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당연히. 예, 좋겠죠. 그리고 내가 묘사력이 굉장히 뛰어난 작가다. 그러면 내가 하이퍼리얼리즘 작가가 안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써먹겠죠. 예, 그게 눈에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예, 써먹을 거예요. 근데 나에겐 그걸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전혀. 예. 방금 아까 그 교육학과 나오셨다고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나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 적도 없어요. 없으세요? 예. 실습을 나가서 보셨죠? 네, 교생 실습 나가서 아주 죽을 똥을 쌌어요. 사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인데 네, 그래서 사실 미술 시간이 굉장히 아이들이 뭐 이론 수업을 하면 당연히 힘들어하고 감상 수업을 할 때도 아주 재미있게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약간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그런 경우에 한 가지 가르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뭐 그게 지금 뭐 몇 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이요. 저는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제일 어린 애가 대학교 4학년이에요. 전혀 그거 모르고요. 저는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요. 애를 다루는 방법도 모르고 전혀 몰라요. 그 애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요. 대학생들, 자기가 미술을 전공하겠답시고 들어온 대학생들조차도 감당이 안 돼요. 정말 대책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면 진짜 이 심각한 문제예요. 답은 제가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각자 알아서 도생해야죠. 네. 저희가 지금 한 40분 정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카메라가 꺼질까 봐 중간에 또 카메라 한번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길어져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3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네. 여기 관람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6시까지? 네. 또 앞에 보니까 그 박찬일 셰프님 박찬일 셰프님하고 인터뷰를 하신 영상이 틀어져 있는데 왜 하필 셰프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뭐 평론가도 있고 뭐 다른 뭐 미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술에 대해서 셰프님은 오히려 그분들보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박찬일 씨하고 안지가 좀 오래돼요. 그래서 사회에서 제법 아는 유명인이지만 공짜로 써먹을 수 있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시장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바로 옆에 또 하나가 있긴 하지만 저 방식이 싫었어요. 처음부터. 모든 방식이 그런 식이잖아요. 왜 내 작업이 뒤에 있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내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뭐 이런 것이 언제나 해왔던 일인데, 사실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저게 아니라 4명이서 하는 거였어요. 그 큐레이터하고 굉장히 깊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현을 시키기에 정말 많은 테크닉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돈도 필요하고
결국은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건 뭐 사람은 내가 다 그냥 공짜로 섭외를 해도 카메라도 벌써 달라지고요. 뭐 모든 게 달라져서 굉장히 힘들었었고 만약에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면 내가 했을 텐데 시간이 결국은 좀 촉박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기가 싫어서 결국 한 명하고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굳이 박찬일이라고 했던 이유는 대상을 누구랑 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똑같이 언제나 미술 어떤 그 전문가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평론가든 큐레이터든 이런 분하고 하는 건데 그것도 벌써 또 싫었거든요. 내가 생각한 거는 미술하고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누군가가 없을까. 자기 분야의 전문가인데 미술과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뭐 인맥이라는 게 뭐 많지가 않으니까 박찬일 씨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요리는 미술하고 아주 멀지는 않지만 뭐 또 미술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 그리고 박찬일 씨가 굉장히 박식해요. 아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내가 저는 요리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리가 뭔지 한번 드러나 볼까? 뭐 쟤는 뭐 때문에 요리사가 됐는지 오히려 내가 궁금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걸 좀 할까? 사실은 인터뷰 내용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인터뷰는 한 3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저거는 지금 20분짜리지만. 그래서 한 2-3시간 하면서 요리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많이 질문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시간을 가졌고 이제 편집은 감독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그냥 편집은 저런 식으로 됐지만 박찬일 씨하고 한 2시간 넘게 3시간 가까이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음에 한번 노컷 영상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노컷은 그 감독이 안 주던데? 아 그래요? 네, 저거밖에 못 받았어요. 오히려 저렇게 편집되어 있는 영상이 작가님에게 더 좋을 수도. 네. 혹시 근데 내가 참 이상한 게요. 저거 한 번도 안 봤어요, 저. 그냥 하고 나면 얼굴 이렇게 보시는 거에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되게 좋아해요, 나 이런 거. 지금 아니 그런 거는 전혀 거부감이 없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나가는 거. 할 때 내가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거 기억하고 있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방송 사실 이거 말고도 몇 번 했거든요. 지금까지 뭐 TV에 MBC에서 한 거 뭐 여기 대구에 라디오 방송 뭐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되게 가셔서 유튜브로 안 보실 생각이지? 아주 지루한 어떤 타이밍이 오면은 뭐 틀어볼지 모르겠지만 이제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아까부터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관람객분이 계신데 사실 저희가 밖에 있는 관람객 분들한테 질문을 들어보면 어떨까? 질문을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세요? 네. 여기 손 드신 분. 안으로 오셔서 할까요? 네, 뭐 잠깐 오셔서 잠깐 앞에. 저희가 이렇게 관람객들 모시고 이야기 듣는 건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해드리면. 네, 이거는 그대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부산에서 미술대학에서 미술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나도 부산서 대학 다녔어요. 일부러 지금 이것 때문에 찾아오신 건가요? 네, 저도 페인트를 전공을 하고 그래서 한번 작가님이랑 말씀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미래를 군대 곧 가야 될 사람 같잖아요 분위기가. 군기라고는 보이지 않는 분인데 갔다 와서 이제 미래를 어떻게 결정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항상 꿈이 미술하는 화가가 꿈이었는데 그게 막 주위에서는 그걸로 어떻게 뭘 하고 사니 이렇게 얘기를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혼란스러운 시기에 지금 꿈을 이제 화가로 할 거라고 결정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전시를 보러 오다가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직접 작가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가지고 좋은 기회고 저도 아까 얘기했던 거 다 지켜봤는데 저도 지금 그림이 그려놓은 게 있는데 혹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지금 백남준 선생님의 입장이 있는데 그거예요? 네네. 이건 아니고 제 핸드폰에 사진 저장해놓은. 핸드폰 보려면 이게 안경 바꿔야 돼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시겠네요, 작가님도. 최근에 그린. 근데 군대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린 거예요? 예. 예.
오 이거 뭐야 완전 돼지. 화면에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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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 지금 초점이 안 맞아서 초점 때문에 안 되는구나. 우리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네요. 근데 앞에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복돼지 같죠. 네네네. 네. 이거 말고는 또 보여드릴게 저분들께. 또 인물 아까 얘기하셨는데 예. 저도 인물을 좀 즐겨 그리는 편이에요. 내가 못하는. 작가님보다 더 잘 그렸을 수도 있겠네요. 나보다 잘 그리기 되게 쉬워. 이것도 있고. 진짜 잘 그린다. 여자친구예요? 아니요, 이거 연예인을 그렸는데. 연예인이에요? 저 달게 못 그리는. 연예인 중에도 안 이쁜 애들이 있구나. 이것도 한번. 네, 유지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안 예쁜 사람도 있냐라고 말했는데 이거 어쩌라고? 유진 씨가 이 방송을 안 보시기 때문에. 나는 유진 누군지 몰라서 괜찮아요. 네. 지금 작품 보셨는데. 예. 네. 근데 사실 작품을 보는 건 그냥 보는 거고요. 네. 저 작품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하거나 뭐 판단을 하거나 하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이고 뭐 작품이 나빠서 하는 이야기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진짜 고민들이라는 건 뭐 이 작품이 좋나요 나쁘나요 이게 아니라 다른 데 있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사는 거죠? 이 삶이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 거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고민 해결됐네요. 인터넷이라는 거 이게 나는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 게 인터넷이 굉장히 일반화돼서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난 이후에 생긴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우연에 의해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을 계산에 넣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학생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 너는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애고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도 그렇게 잘했고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의욕이 없나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 들어보니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 아버지 재산, 자기의 지금 학벌, 내 배경, 백 뭐 이런 거 다 볼 때 자기가 잘하면 한 요까지 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예술적 재능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이쯤 가면은 이쯤 되는 것이 내가 갈 수 있는 맥시멈 가치 이미 계산이 서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상으로 너무 화려한 애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까지 가도 이미 자기가 원하는 거에 어림도 없는 거야. 근데 그까지 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싫은 거죠. 해도 그거밖에 안 되는 마음에 안 드는 데인데 그거를 뭐 안 될 걸 자기 표현으로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이걸 너무 열심히 하려니 내가 너무 바보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네. 진짜 그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나는 대학교 다닐 때도 꿈이 뭐야 이러면 그럼 난 내가 피카소보다 낫겠지.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꿈이 뭐야 이러면 대통령 그렇게 그 대통령이라고 말할 적에 자기가 무슨 구체적인 베이스를 생각하겠어요? 그냥 꿈인데. 네. 근데 그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건 나쁜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가 뜻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자리로 쑥쑥 가게 된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렇게 사는 건데 자기가 이미 한번 다 살아보고 그걸 다시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뻔한데 내가 이거 해도 될까요? 그냥 된다고 믿고 그냥 가면 돼요. 그거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막 살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 방법 말고 더 확실한 방법 뭐 아는 거 있어요? 별로 없잖아. 네, 그렇게 막 사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대로 사라지지 않거든요, 세상은. 근데 그 지식대로 살 거라고 자기가 믿는 거야, 이미. 왜냐면 정보를 봤으니까. 네, 여기서 뭐 찾아보고 저기서 찾아보고 뭐 무슨 백과사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뒤져보고 다른 데서 나왔던 사건 사고들 다 뒤져보고 이러고 나니까 계산이 빠졌다는 거지. 잘났어. 그 계산대로 안 돼. 세상은 그렇게 안 돼요, 절대로. 근데 그 계산대로 된다고 믿고 벌써 이미 좌절을 하는 자기 모습이 현명하다고 생각해. 심지어는. 완전 바보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막 살면 돼요. 그냥 믿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잘못되면 적어도 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만큼도 제대로 자기 식의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 내가 뭐 아까 말했잖아요. 뭐 내가 내 경험을 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을 네네. 이야기하기에는 되게 힘든 게 많아요. 지금 말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 상황도 우리 다르고, 때는 그럼요. 네. 상황이 너무 다른 게요. 네. 나는 고등학교 때가 60, 70년대 중반에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한민국이 바닥에서부터 6.25 네. 끝나고 나서 완전 경제적으로 바닥에서부터 계속 점점 잘 사라질 때예요. 그때는요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더 잘 사라진다라는 등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그걸 믿는 거야.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네. 언제든지 굴러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을 못 갖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는 환경이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 거죠. 환경을 벗어나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내가 못 벗어났다라고 야단을 친다는 건 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야단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해, 그거밖에는. 우리 때는 그런 게 너무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멍청하게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뭐 내 인생에 장밋빛이 오겠지. 뭐 이런 게 그냥 막연하게 확고하게 그 대신에 막연했지만 되게 확고하게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걸 확고하게 갖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네네. 있죠. 그게 아닌 것도 알고 있죠. 뭐 이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고하게 가질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해해요, 그거를. 그리고 되게 안타까워, 불쌍하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럼 뭐 다른 방법 뭐 있어요? 뭐 별것도 없잖아. 진짜로 다 네네네. 방법이 없어서 고민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냥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네, 그냥 그 하는 게 시간에 나아요, 더 그냥. 노력하고 네. 하는 게 사실 요새 상대적인 박탈감 많이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조금 눈하고 귀를 조금만 더 닫고 내가 하는 일에 매진하고 정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작가님이 말한 것처럼 작가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서. 아닌가요? 나보다 높은 위치라는 건 없어요. 나는 네네. 높지도 낮지도 않기 때문에 뭐 나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인상 그냥- 유상 수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굉장히 선생님처럼 얘기하시는구나, 진짜. 네, 어쩔 수 없네요, 저희. 직업이 딱 드러나 버리네. 네, 혹시 오늘 전시 다 보셨죠? 2층에. 아니 네, 2층 올라오다가 먼저 네네. 이곳을 들렸다가 아, 계속 그렇구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전시를 보고 나서 전시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내가 해달라고. 계속 내가 떠들고 네. 있을 때 빨리 보고 오세요.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 네. 뭐 네. 내가 말한 게 무슨 대답은 아니잖아요. 네. 뭐 좋은 대답이 아니니까 뭐 그것이 그래도 이렇게 누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실 적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그래도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근데 적어도 네네. 지금 내가 한 말이 진심이라는 건 믿어주세요. 네. 예. 그건 뭐 그냥 막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내가 아주 사랑하는 내 조카나 아들에게도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나에게는. 지금 나에게는 다른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질문하러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전시 보고 네. 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멀리 있는 별이 내 거라고 확신을 하고 가세요. 네. 예, 잘 있게 돼요. 다음에 또 뵐 일이 있으면은 제가 성장해서 미술관에서 봐야죠. 네. 예 다시 한번 볼 수 네.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름이 차종훈이라고. 차종훈이요. 네. 네. 모두가 기억해야 될 미래의 작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질문하시려고 했던 분이 가버리셨다. 네. 또 아까 계셨는데. 아까 남자분이 네네. 계셨었는데. 혹시 앞에 계셨던 분 여기 계시네요. 네. 바로 옆에 서 계신데요. 네네. 포스를 얻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거였었어요? 네, 갔을 때. 혹시 질문 또 하시겠어요? 네, 질문하신다고 네. 하시네요 또. 네. 뭐, 굉장히 인기 좋으시네요 작가님.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뭐 큰 질문 아니고 여기 혹시 전시하신 그림 중에 제일 애착이 간다거나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해야 될까요? 이 그림 중에 그런 그림이 뭔지 네. 아니 혹시 이 포스터 그림인지 포스터가 보통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포스터로 예, 할 뭐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면 요건지 그렇고요. 아니면 다른 거든지 하여튼 제일 애착이 갖는다든지 아니면 제일 설명하고 싶다든지 뭐
제일 고생이 많았다든지 뭐 스토리가 있다든지 그런 그림 하나만 혹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개가 다 다른 걸로 하나씩 다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하나만 제일 고생한 그림,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 전혀 다른 식의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리고 난 이후의 그림들에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현재 내 작업실에 반쯤 그려서 걸려 있는 거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고요. 끝난 것들은 약간 내 손을 떠난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면 그냥 뭐 맞아 옛날에 저거 그렸지 뭐 저거 할 때 내가 고생도 좀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들지만 그냥 딱 그 정도예요. 딱 그 정도고 머릿속에서 있는 거는 그냥 지금 그저께까지 그렸던 내 그림 저 아직 완성 못했던 거 저걸 어떻게 완성할까 혹은 저게 그리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이걸 그럼 새로 그릴 땐 이렇게 해야지 그거밖에는 별로 다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관람객들이 가장 뭐 좋아하는 그림이 있을까요? 작가님에게 이 그림 제일 좋다라고. 진짜 어떤 게 혹시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으셨나요? 전시 보셨나요 혹시? 예, 봤는데 혹시 여기 포스터에 있길래 혹시 이거는 특별히 혹시 포스터에 실린 뭐 사연이 있는지 마음에 큐레이터가 좋아했던 큐레이터 분이 그냥 정하신 거고 허가님은 특별히 뭐 그런 애착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거고. 뭐 굳이 있다면 그냥 다 있지만 그렇게 뭐 등위를 두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쭉 들었는데 그림도 잘 그리시는데 말씀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고. 지금 분발하고 있어요. 그림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토크쇼나 이런 강연 이런 거 하셔도 아주. 감사합니다. 그림 워낙 안 팔리니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큐레이터분 포스터 꼭 챙겨드리세요. 선현 씨 이렇게 계속 밖에 왔다 갔다. 사상 최초입니다. 네. 사상 최초? 처음에 나가본 게 최초. 다른 분이 여기 들어오시고 나가고 한 게. 가장 많은 분들.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상하게 만들어 놓을 거야. 저희가 지금 1시간을 진행을 했는데도 좀 길다고 느껴지시죠? 이제 시작이죠. 네. 이제 후반전 옷 벗고. 네. 어제 끝났는 줄 알고 많은 분들 가셨는데. 아니 또 와요. 네. 사람이 있다면. 사실 이 작가님 전시 제가 다른 곳에서는 잘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미술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네네. 아니 미술에 관심이 많지만 제가 미술관을 요새 좀 자주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작가님 그림을 많이 못 봤는데 이 미술관에 와서 사이드스케이프 시리즈를 보면서 정말 그냥 무념무상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미술관에 가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그런 작품들에 좀 마음이 많이 끌리는 편이거든요. 보고 있을 때 제가 평소에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작품들이 굉장히 저는 좋은데 사이드스케이프 시리즈가 뭐 워낙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작품 보고 있으면 정말로 그냥 마음이 정말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글쎄, 그러니까 작품을 보고 난 이후에 관람객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는 자기 경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과 관계가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꼭 이게 어떤 사고로 혹은 생각으로 이념으로 이렇게 다가가지는 않는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보는 분들이 아까 그 옆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뒤통수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뭐 관계도 없고 또 나는 그런 생각도 진짜 하지 않았고 하지만 보는 사람은 그걸 보는 순간 내 어떤 경험과 대비시켜 가지고 그게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럼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술이 갖고 있는 어떤 영역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내 그림의 영역은 좁아진다고요. 그런 것들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은 내가 되게 쿨한 척하고 했지만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부분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혹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영역들이. 그 영역들이 각자가 다 자기 힘으로 남아 있어야지 그걸 통합시킨다거나 어떻게 정리한다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말씀 듣고
또 이제 생각이 든 게 제 주위의 친구들이 저 뭐 미술관을 떠올리면 좀 어려운가 봐요. 이게 작품 그렇죠. 앞에 서 있는 것도 어렵고 마음 먹고 미술관에 오는 것도 좀 어렵고 또 와서 기껏 왔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발걸음하기 힘든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작가님의 말씀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처럼 말하면 좀 낫겠죠? 또 아무래도 자신감을 갖고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미술이 너무 어려운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내용을 어렵게 말하는 건 최악이잖아요, 사실. 근데 미술이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물론 어느 경지까지 가려면 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그 유치한 드라마들 같은 게 유행하는 게 정말 밖에서 힘든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있어도 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해서 집에 가서 뭐 독후감을 쓰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미술은 독후감을 쓰는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각도에서도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요, 길이. 그 길들을 또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약하죠. 되게 약해요. 저는 뭐 그거는 그냥 내가 미술인의 한 명으로 그냥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분야에서 생기는 잘못된 건 다 우리가 잘못하는 거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작가님의 사모님도 미술계에 종사하시는 분이시죠? 큐레이터. 예. 혹시 미술 작업하시면서 만나셨나요? 그럼요. 그 사람이 40살까지 작가였어요. 작가님의 전시를 기획을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별개의 내 전시를 기획한 적은 없어요. 네, 그때 작가 교육 할 때 보니까 같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술계에서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고 실제로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내 아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보는 눈으로는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내가 전시할 때마다 잘 모르겠으면 꼭 물어봐요. 야, 이거 이런 거 같은데 이거 어때? 뭐 이런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이거 같은 경우 이번에 대구 전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가 크잖아요. 여기서 항상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으나 모를 것 같으나 사실 작가가 평생 이런 전시 한 번도 못하는 분이 99%예요. 정말 이건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이 정도 규모의 전시는 처음 해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간 쫄았죠. 준비는 막막하진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데서 내가 놓치는 게 없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서 집사람한테 내려오라고 그랬죠. 내려와서 나하고 한번 같이 보자. 근데 왜 또 그걸 굳이 내가 추진했냐면 그 내가 디스플레이 하는 날이 그 집사람 아내의 그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날 너무 떨어져 있기도 그렇고 해서 여기 와서 여기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 그 핑계 삼아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낮에 여기 와서 이제 같이 디스플레이 하고 저녁 때 같이 밥 먹고 뭐 그랬죠. 이쯤 되니 두 분의 좀 러브 스토리가 궁금한데 짧게나마 또 1시간 넘어갔는데 괜찮으세요? 네, 들을 준비됐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대학교 동기예요.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동기라서 입학해서 이제 첫날 미술반에 이제 첫날 모여서 내가 반 대표가 되고 집사람이 부대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서 같이 인사하고 뭐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 이렇게 슬쩍 보니까 not bad 그래가지고 그냥 자꾸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도 자꾸 연락을 했죠. 호감이 이거 내가 들이댔죠. 그래가지고 3월 달이 끝나기 전에 이미 커플이었어요. 굉장히 빨리.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헤어지고 계속. 그 첫사랑이신가요? 너무 예민한 질문인데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집사람은 내가 첫사랑이래. 억울해 죽겠대. 아니라도 맞다고 하셔야죠, 작가님도. 내가요? 네. 내가 그걸 못해요. 그런 소리 못해요. 사실 그러면 작품 활동을 하시는 내내 옆에 같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들어오셔서 바로 만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작가님이 작품 활동을 하실 때 항상 옆에 계셨잖아요. 항상요? 사모님이. 쥐는 지대로 바쁜데? 아니, 그런 물리적인 그런 거 말고 항상 옆에 계셨는데 그러면 작품 활동을 하실 때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영향을 받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없는데 없는 것 같은데 별로요 그런 거 진짜로. 뭐 예를 들어 색은 이 색을 썼으면 좋겠어. 뭐 이런.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런 말은 안 해요 서로. 아니면 근데 이제 이 사건 한번 다뤄보는 게 어때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을 구체적으로 하거나 이래본 적은 없고요. 가끔 내가 이제 오늘 막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네. 완성 거의 직전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 얘가 잘 된 것 같아. 그럼 이제 핸드폰으로 막 찍잖아요. 네. 집에 가가지고 이거 어저께 그린 거야, 뭐 어저께 그린 거야, 오늘 그린 거야, 딱 보여주면 그 반응을 내가 살짝 눈치를 보긴 하죠. 오 좋네 이런 반응이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래 본 적이 거의 없어서요. 뭐 내 작업 보고 되게 좋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이렇게 시트름한 반응에 별로 나도 신경 안 써요. 맨날 그랬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자랑 많이 하고 다니실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없을 때는. 네. 근데 내 앞에서 그렇게 나를 칭찬해 본 적은 없어요. 작가님은 사모님 칭찬하실 부분이 대단한 여자예요. 네. 나하고 평생 사는 것만 봐도 참 신기해. 네. 훌륭한 여자죠. 멋집니다. 네. 지금 또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나 몰입을 해가지고. 네. 결혼을 하려면 그런 분과 그렇게 해가지고 연애를 쭉 하다가 저는 대학교 다닐 때요 21세기 벌써 21세기 된 지 17년 넘었잖아요. 21세기는 결혼 따위 같은 거 안 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인간들이. 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내 아내는 무남동녀예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버지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기 때문에 결혼 같은 걸 안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나한테 연애할 때 자기는 어머니 놔두고 결혼할 수 없다. 그래 우리 딱 맞네. 우리 둘 다 결혼하고 관심 없으니까 연애나 하자. 뭐 이렇게 이게 시작이 됐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85년도에 뭐 이제 문제가 좀 복잡했어요. 이제 난 제대하고 난 학교 선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집사람은 이제 중학교 선생님을 잠깐 하고 뭐 이러다가 뭐 정교조 생기고 복잡하고 뭐 또 약간 내가 아까 우파라고 그래서 되게 놀랬지만은 내가 이제 그쪽에 민중미술 쪽에서 약간 일을 하다가 뭐 경찰이 집에도 오고 근데 정말 말씀드린 대로 난 좌파들의 어떤 것들이 너무 싫어가지고요. 이것도 내 길이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다 맞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유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내 아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유학을 떠나버리면은 이제 뭐 끝나는 거죠. 뭐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하고 같이 유학을 가자. 결혼하고 같이 유학을 가자. 아내가 집이 그렇게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서 유학비를 대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나도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아예 결혼하고 가가지고 하여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살아보자. 그랬더니 아내는 그냥 뭐 1초도 안 돼가지고 너 이러더라고요. 난 안 간다. 자기는 엄마 놔두고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장모님한테 그때는 장모님이 아니지만 이제 장모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프랑스로 갈 건데 결혼하고 같이 가겠다. 보내다오. 그랬더니 장모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빨리 가라.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하고 둘이 갔어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둘 다 결혼 따위라고 맨날 강조하던 둘이 제일 먼저 결혼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욕 딕싸게 들어먹고 그러고 이제 유학을 갔죠.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결혼을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뭐였나요? 아니 나는 그냥 시대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 일부 일처제는 지금도 좀 웃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요즘은 더 웃기잖아요. 요새 뭐 수명도 늘어가지고 30살에 결혼해도 한 70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색하지 않아요? 한 사람하고 70년 사는 거? 난 그냥 단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한 명하고 살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진짜로. 그 어릴 때 생각이. 그래서 정말로 그 시스템은 바뀔 거고 물론 바뀐다고 세상이 싹 바뀌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어떤 거를 시도하겠죠. 그럼 난 그 앞에 선봉에 쓰겠다. 그 시도에.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결혼 같은 거 진짜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작가님들이 작품 활동 하시는데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는 게 약간 삶이 각박하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은 또 다른 이유에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셨네요. 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네. 근데 미술 대학교를 가는 것만 해도 많이 들잖아요. 학비가 비싸죠. 학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근데 실제로 미술 작업을 하는 건 그렇게 돈이 뭐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비싼 재료를 쓰면 많이 들어가지만 그거야 뭐 자기가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영역이죠. 작가님 처음에 그 사이드스케이프 시리즈 제작하실 때 캔버스를 이만큼 쌓아놓고 그림을 그리셨다고 했는데 그때 돈이 많이 들지 않으셨나요? 나는 평생 뭐
속되게 말하면 그냥 마누라 등쳐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뭐 어색하지도 않고요.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등을 쳐서 그냥 그러고 살아요 저는. 네. 아니 뭐 나는 이제 결혼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죠. 난 뭐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돈 못 벌 테니까 그 여자 돈으로 좀 그림 그리고 살자. 어릴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운명적으로 만나진 여자가 돈 많은 여자는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저 여자를 돈 많은 여자를 만들어야겠구나 내가 뭐 이런 생각은 했죠. 돈 많은 여자는 안 됐지만 어쨌든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되고 뭐 그렇게 돼서 그냥 그 월급을 나눠 쓰고 살고 있죠. 근데 작년에 그래도 상금 받았잖아요. 다 줬어요 그거는. 당연히 다 드려야 됩니다. 아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뭐 당연해 그게. 지금까지 많이 쓰셨으니까. 아이 그거 여태까지 쓴 건 내가 다 갚을 방법은 없지. 이래저래 그건 안 되지. 아까 말한 대로 인성상 받으면 막 유명해지고 막 그래서 돈 벌고 뭐 이러면 좋겠지만 이 인성상 그런 상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상금을 주는 상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어쨌든 인성상이 상금이 제일 많거든요. 제일 큰 상이에요, 진짜로. 그렇죠. 상금을 물어봐도 될까요? 네,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엄청난 거예요, 이게. 네, 이중섭 사령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네. 그거를 이제 증납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그럼요. 뭐 이래저래 내가 쓸 건데 뭐. 네. 여긴 세금도 안 떼요. 오빵빵빵빵 이래가지고 딱 보내줘요. 바로 그 다음날 크리에이터들이 놀라신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날 아내한테 딱 넘겨줬어요. 네. 그 다다음 날부터 또 받아쓰기 시작했죠. 혹시 작가님 저희 지금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전시 다 보셨죠? 다른 전시요? 네네. 아니요, 다 못 봤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혹시 보신 전시 중에 혹시 좀 마음에 드는 전시 있으신가요? 왜 그런 다른 작가님들이 되게 예민한 이게 힘든 질문을 하시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다른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좀 눈이 높아요. 전 제 작업에도 만족 못 하고요. 네. 내가 만족하는 전시라는 거는 한 5년에 한 번쯤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감동했던 전시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에서 봤던 프랜시스 베이컨 개인전이었어요. 그건 내가 뉴욕에 갔던 일이 있었는데 모든 걸 다 캔슬하고 3일 내내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매료시키신 거예요? 그 참 언어로 말하기는 정말 힘든데 그냥 거기서 이게 작가구나. 이게 예술이구나. 그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난 안 되겠구나. 뭐 진짜 그런 느낌이었지만 어쨌든 그 앞에 앉아서 감동을 할 수 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감동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야. 왜냐면 프랜시스 베이컨을 뭐 미술하는 사람 중엔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림도 알고 뭐 내용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도 다 알지만 그런 감동 같은 걸 별로 못 받고 있다가 개인전을 보는 순간에 이래서 이 사람이 대가였구나. 그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정말 이게 내가 여태까지 이 삶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거대한 기운 같은 게 그 안에서 그냥 막 꿈틀거리는 거를 느끼는 순간에 저게 예술이었구나. 어떻게 하면 저거를 획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세계를 내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을까? 뭐 진짜 그 생각하면서 그냥 3일 내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너무 세가지고요. 그 이후로 또 대가의 전시를 몇 번을 봤는데도 하나도 와닿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되게 불행해져 버렸어요. 내가 그 이후로 웬만한 거에 감동 못하고 자꾸 되게 멋있는 전시를 보면서 내가 그 안스렌 키퍼라는 독일 작가가 있어요. 뭐 완전 대가죠. 근데 그 사람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작년에 폼피센터에 우연히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봤거든요. 보면서 자꾸 베이컨이 떠오르는 거야. 베이컨보단 진짜 어림도 없구나. 뭐 이런 느낌이 키퍼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약간 불행해져 버렸어. 이제 베이컨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보기 전에 감동 같은 건 난 이제 못 해보는 건가. 신기한 경험이네요. 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누군가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은데 뭐 어떤 분들이 그럴 수 있다면 뭐 고마운 일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데미친 쇼를 한 이후로 가장 길게 최장시간 작가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요? 1시간 15분이요? 네, 이게 제일 긴 시간이었어요. 네. 뭐 길어도 1시간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예. 저희가 항상 그 작가님 모시면 꼭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작가님 맞춤형인데요. 네,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거부하시면 꼭 안 되고. 그거야 내 맘이지 뭐. 네. 들어보고. 방송을 취소해야 돼요. 저희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그 전시 주제나 아니면 네. 그 작가님의 그런 마인드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뭐 하나 뽑아서 바로 삼행시, 이행시 이런 걸 하는데요. 즉석에서 하는 건데. 근데 내가 먼저 질문하는데 네. 왜 해요 그거? 그냥 재미로 합니다. 네. 하나도 재미없어 보이는데? 저희는 재밌고 네. 작가님만 힘든. 아 그런 거예요? 네. 굉장히 그래서 친절한 방송이구나. 네, 작가님이. 맞습니다. 그 네. 준비를 제가 네. 계속 난 마지막에 여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 내가 이거 장미피 인생 노래를 부르려고 아, 했는데 지금 그래서 좀- 그냥 뭐 선생님 좀 모아주시면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죠. 이제. 아니야. 진짜로 하려고 그러네. 진짜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로 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준비한 제시어는 작가님의 이렇게 데미친솔 함께하면서 되게 작가님의 소신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시어는 소신으로 할게요. 어떻게든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쉼 없이 바로 할게요. 아 이거 뭘 시험지예요? 네, 소. 바로 이행시라는 게 이제 소로 시작해서 무슨 네.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네네. 그런 거예요? 난 난생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참나. 나중에 이런 정도는 미리 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 아니야? 진짜 물친절한 방송이. 네. 미리 이야기하면 생각해 오시잖아요. 네. 아니 그거 생각 없이 하라고요? 네, 네. 네. 떠오르는 대로 원래 네. 던지는 게 원래 NNC. 네, 저 다시 지금 할게요.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밖에서 네. 지금 눈빛들이. 전혀 아닌데. 소, 소소한 게 신. 신나지도 않은 게 힘들게 만드는. 감사합니다. 네, 성공. 네, 성공이라고. 네네. 네. 네. 사실 나오셔서 거부하신 이제, 분도 계셨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많으니 이제 노래 광고 이제 부르시면 한 150명이면 내가 부를게. 아, 150명. 네. 사실 네 저희가 모셔놓고 사실 처음에도 작가님이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미술 비전공자다 보니까 네. 저희가 다른 데서는 하지 않는 질문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왜 해라고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딱 내일 마지막 거. 네. 아, 그거. 그런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다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는데 네. 오늘 데미친 쇼에 출연하신 소감 소감이요? 네. 네. 어떠셨는지 아니 소감 같은 게 생기기 이전에 끝나네. 너무 일찍. 아, 네, 이제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네. 뭐 저- 다른 방송 많이 출연해 보셨겠지만 네 이렇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걸 도대체 누가 듣는지 앞에 네. 계신 분들이야 이제 내가 눈으로 봤지만 네, 네.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건지 네.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으니까 뭐 소감도 잘 모르겠는데요. 많은 사람이 들어주면 좋겠죠. 아, 좋을까?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모르겠어요, 잘. 이제 작가님의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오늘 전시를 보고 가신 분들이 홍수명 작가가 궁금해해서 유튜브에 쳤는데 이제 작가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좀 예, 그렇지만 뭐 그 몇 명이나 보겠어요. 네. 네. 네 생각보다 그렇게 네. 많이 보진 않지만 네, 맞습니다. 네, 게다가 또 이런 거의 특성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뭐 녹음을 해놓고 그게 뭐 간직돼 있고 네네. 찾아보면 나온다라는 건 말뿐이지 그걸 누가 찾아보고 그러겠어요. 네. 몇 년 지난 거 이런 거 볼 리도 없고. 글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가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시도들은 계속 있어야 되겠죠. 참 안타깝고 힘겨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통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더 게으른 일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죠. 네, 저희가 매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어떤 콘텐츠로 할지 그게 가장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가님이 나오신다고 하면 저희는 그 콘텐츠에 대한 고민의 한시름 좀 높는 편인데 정말 작가 없이도 하세요? 네. 네네 저희 둘이 전시 얘기하고. 네, 뭐 큐레이터 선생님이 나오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럼 진짜 좀 힘들겠다. 네, 이렇게 나오셔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뭐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희는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또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